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성국입니다. 제가 불교 방송을 그만두고 한 2년 만에 다시 라디오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교통방송이 남산에 있는 거 다 아시죠? 오늘 오는 길 남대문 시장을 거쳐서 명동을 거쳐서 왔는데요. 새벽 5시, 6시 남산, 남대문, 명동 뭐 불들이 많이 켜져 있더라고요. 저 시장 같은 방송 만들고 싶어요. 시장처럼 좀 왁자지껄하고 소란도 떨고 서로 좀 깎아달라 그러고 그러면서 좀 이 덤도 좀 주고 말이죠. 그러면서 할 소리 다 하고, 그런데 그런저런 소리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생동감 있는 24시간 눈 떠 있는 그런 프로그램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문자 주십시오. 무슨 소리든 좋습니다. 또 듣고 싶은 노래도 좋고요. 이런 주제로 이런 사람 좀 인터뷰해달라, 이렇게 주문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여러분한테 열려있는 그런 교통방송 열린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요 뉴스 브리핑부터 하겠습니다. 국내외 이슈들을 차분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준비하신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겁니까? 네,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이 비대위를 드디어 구성했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개파 수장들을 한 명씩 안배한 비대위가 됐는데요. 네. 좋게 말하면 무난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삐딱하게 보면 그나물의 그 밥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당 사람들로 구성하니까 그 밥에 그나물일 수밖에 없지만, 네. 제가 들은 평가 중에 하나는 드림팀이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요. 가장 현실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냐, 결국 나중에 잡음을 좀 막기 위해서 처음부터 아예 개파 안배를 했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6명의 이름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네, 일단 문재인, 정세균, 박지원 의원이 그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요. 네. 또 민주평화국민연대를 대표해서 고 김근태 의원의 부인인 인재근 의원도 비대위에 포함이 됐습니다. 인재근 의원, 네. 조금 생소한 낯선 이름일 수 있는데, 네, 이분 고 김근태 선생의 부인이죠. 그렇죠. 네. 네. 케네디 인권상도 같이 수상했던 네. 여성 초선 의원. 그렇습니다. 서울 지역구. 네, 그래서 보통 여성목으로 인재근 의원을 명단에 올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으나 사실은 이제 민평연계를 대표했다라는 게 정설이 됐죠. 이들은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내년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룰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요. 내부적으로 어떤 수싸움이 펼쳐질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쪽의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국회의원들 반응들. 잘 구성됐다, 되게 이런 반응들이 대세죠? 일단은 현실적으로 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한길, 안철수 두 전 대표에 대해서도 비대위 참여를 요청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지도부는요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요. 안철수, 김한길 전 대표는 완곡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결국은 안 하시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새누리당 쪽의 평가가 혹시 나온 게 있어요? 네, 일단 좀 정리를 좀 잘 해라, 이런 약간 동료와 우려와 이런 목소리가 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지난주에 일종의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한 상태에서 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은 운신의 폭이 그렇게 넓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또 이 세월호 특별법과 무관하게 단독 국회라도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지난주였죠. 이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26일 날 본회의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이미 집권 결정한 상태인데요. 그래. 네, 따라서 25일까지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법사위를 통과해서 계류 중인 90여 개 법안을 단독 처리한다, 이런 오늘이 입장입니다. 22일이니까. 네. 그렇죠? 네. 나흘 남았네요. 26일까지. 국회 일정은 이미 공고가 돼 있으니까 네. 26일 날 본회의는 열릴 텐데, 네. 지금 말하자면 사정 변경이 생긴 거 아니에요? 새정치민주연합 쪽에 비대위가 출범을 했고, 그렇죠. 또 오늘 중으로 예상이 되죠. 문희상 비대위원장하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만나서 네. 세월호 특별법 단판을 한번 지어보겠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정들, 변화되고 있는 정치 상황을 정의화 국회의장도 잘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그 두 사람 만날 것 같아요?
일단 지난주에 그 문희상 비대위원장이요. 20일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빠르면 오늘 만날 거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만나면 뭐 예. 해법이 나올까요?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죠.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나름대로 묘안이 있다, 보관이 그래요? 있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요. 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문제가 뭐 워낙 전국의 핵심 쟁점이라서 이 문제는 좀 잠시 후에 이 정가 분석에서 좀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죠. 다음 뉴스로 갈까요? 네, 이 어저께요. 이 세월호 가족 대책위에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대리기사 폭행 사건으로 기존 집행부가 지난주 사퇴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시 집행부를 선출한 건데요. 네.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미술관에서 유족 35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어떤 분을 대표로 다시 뽑았나요? 총 7명인데요. 예. 일단 신임 위원장은 전명선 씨가 위원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네. 일단 기자들과 만나서는 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 이렇게 그래요. 사과를 했고요. 특별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는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참 불미스러운 폭행 사건 때문에 이 세월호 진상 규명에 대한 이 의지가 조금 이 약화되는 것 아닌가 이런 네. 걱정들도 한편에서 있었는데 이제 새 대표들이 뽑혔으니까요. 조금 빨리 좀 수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뉴스는요? 갑작스럽게 날라온 뉴스였죠. 이 송광용 교육문화수석이 갑작스럽게 사직하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 얼마 만에 사직한 거예요? 3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 3개월 만에 사직을 했다. 네, 별로 이렇게 흔한 일은 아닌데요. 그래요. 네. 이건 뭐 청문회 하는 것도 아니니까 네. 뭐 무슨 사정이 있었길래 이렇게. 글쎄요, 말 그대로 일단 설왕설래라는 표현이 이런 경우에 딱 맞는 것 같은데요. 아하. 아직 정확한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알겠어요. 뭐 음. 이 송광용 교육문화수석 대통령을 직접 이 보좌한 그 수석비서관의 사임이니까 그렇죠. 저는 청와대가 이럴 때는 좀 소상하게 자기들이 왜 이 사람의 사직을 받아들였는지를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는 그냥 개인적인 이유다라고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외 여러 가지 뭐 전교조 문제, 뭐 자사고 폐지 문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라도 국제뉴스 하나 좀 전해주세요. 네, 지금 IS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건물에 대해서 테러 모의가 적발됐다고 합니다. 그 브뤼셀의 EU 본부. 그렇습니다. 그걸 테러하겠다는 계획이 네네. 적발이 됐어요. 이제 적발이 됐습니다. 다행이네. 예. 네, 현지 언론에 따르면요, 이게 최근 그 IS와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테러 모의를 여러 차례 적발을 했는데요. 이게 문제는 이라크나 시리아에서 활동을 하던 그 벨기에 사람들이 직접 자국으로 돌아와서 이런 테러를 모의한다는 얘기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이 극단주의 테러 집단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개입해 있고 우리 저 한국인도 있다는 얘기가 뭐 좀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예, 국정원은 지금 아직 확인을 못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렇죠. 뭐 예. 동서양 할 것 없이 모든 인종들이 다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이제 국제적 연대를 해서 이 테러 정말 공동으로 대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TBS FM 열린 아침 고성국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은 얘기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은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는 문자 메시지 샵 0951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TBS 라디오와 친구 맺으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트위터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아이디는 TBS 모닝입니다. 매일 아침 7시 여러분의 출근길과 함께하는 열린 아침 고성국입니다. 예, 날씨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가영 리포터. 네, 오늘은 청명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맑고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28도까지나 올라 조금은 더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내일과 모레 수요일까지는 태풍 풍엉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도 태풍 풍엉은 타이완 해상을 지나고 있고요. 앞으로 중국 상하이 내륙으로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국으로 상륙한 태풍의 수증기가 앞으로는 우리나라 서해상을 따라 움직이면서 내일 늦은 오후
대부분 지방에 비가 오겠고요. 서울과 경기 북부 지방은 수요일 새벽부터 비가 와서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강수량이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은 20에서 60mm고요. 그 밖에 전국에는 50에서 100mm, 특히 남해안과 동해안, 지리산 부근 일대는 150mm 이상까지도 오겠고요. 수요일 밤까지 비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과 경상남북도는 목요일까지도 이어지겠고요. 비와 함께 해안 지방뿐만 아니라 내륙 곳곳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일단 오늘까지는 무척 맑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15.6도입니다. 기상청이었습니다. 예, 김가영 리포터 고맙습니다. 오늘 맑은 날씨다. 지금 창밖으로 아주 파란 날씨 하늘이 보여요. 요즘 이 파란 가을 하늘 보기가 그렇게 어렵네요. 봄 날씨는 말할 것도 없고요. 수요일, 목요일 날 비가 좀 온다 그러니까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으로 갑니다. 교통정보 최정훈 리포터 전해주세요. 네, 곳곳에 어려운 월요일 출근길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 동쪽으로 이동하는 강변북로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려있고 이후로도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사이 서행합니다. 올림픽대로는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 노들로도 양포화대교에서 한강대교 남단까지 각각 지나기가 불편하고요. 동부간선도로는 상계교에서 월계일교 사이 양방향 모두 정체인데 특히 성수 가는 길은 월릉교 지나 성수 분기점까지 거의 전 구간에서 밀립니다. 서부간선도로는 고척교 아래로 양방향 모두 밀리고 있는데 도심 가는 길은 고척교 이전부터 성산대교 북단까지 밀려 있고요. 반대 외곽 쪽으로도 고척교 지나 금천교까지 어렵습니다. 국회대로 이용해서 여의도 진입하는 길은 신월나들목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목동교 지나 영등포 구청까지 긴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요. 경인로도 신도림역에서 영등포역까지 답답한 흐름 이어집니다. 도심 진입하는 길목이죠. 통일로도 녹번역에서 홍은사거리 지나 독립문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 종로 신설동에서 동대문까지도 구간 밀립니다. 서울 시내정보였습니다. 네, 도로공사 가겠습니다. 노현 리포터. 네, 오늘 아침 사고 소식이 계속 이어집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도 사고가 있었는데요. 안산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한 추돌 사고 있었는데 다행히 바로 처리는 끝났습니다. 여파 때문에 안산 분기점부터 안산까지 3km 구간 속도는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도 입장 부근에서 4차로에서 화물차 사고 있었고 아직까지 마무리 작업 좀 남아 있는데요. 이 여파 때문에 안성 휴게소부터 입장까지 9km 구간 사고 여파 때문에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권에서도 신갈분기점 통과가 어려운데 이 정체가 판교부터 시작됩니다. 이 판교 나들목 부근부터 신갈분기점까지 부산 쪽으로 10km 구간 제법 길게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도 광명역부터 서서울요금소까지 그리고 순산터널부터 용담터널까지 속도가 안 나고 있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밀리지만 인천 쪽으로도 길게 밀립니다. 인천 요금소부터 서인천까지 7km 구간 속도 떨어집니다. 고속도로 정보였습니다. 정치계 주요 이슈들을 심도 있게 풀어보는 시간, 정가레이더 소종섭 정치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TBS 교통방송 열린 아침 고성국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이 목소리가 낯설어서 누군가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자꾸 설명을 드립니다. 문자도 지금 많이 주시네요. 6704님. 고 박사님 반갑습니다. 불교 방송에서 듣다가 교통방송에서 목소리 들으니 새롭군요.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이런 힘 주시는 문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정섭 편집위원과 함께 정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두 사람 문희상, 김무성 두 사람 오늘 만납니까? 오늘 만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일단 유가족들과 여러 가지 좀 얘기를 좀 해본 이후에 두 분이 만나는 것은 만났을 때 어떤 결론을 좀 내는 쪽으로 가자 이런 흐름도 있기 때문에 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만나서 어떤 좀 진전이 되는 모습을 좀 봤으면 하는 바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양쪽의 흐름은 조금
며칠 좀 있다가 만나더라도 실질적인 해법을 가지고 만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지금 같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에 본회의 소집해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국회의장 입장에서도 26일 날 본회의에서 뭔가 91개 민생 관련 법안 처리 안 할 수 없을 텐데 그 전에 두 사람이 만나서 뭐 좀 풀어버리면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만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 그 전에. 예, 26일 전에는 뭐 두 분이 만날 걸로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네. 오늘 바로 만나기에는 서로가 조금 부담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두 사람 다 뭐 이렇게 쉬운 처지는 아니에요. 두 사람 좀 차례대로 짚어볼까요? 우선 집권당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 박근혜 대통령이 2차 협상안을 마치 가이드라인처럼 공개적으로 공언한 상태에서 과연 어떤 협상이 가능하겠느냐 이게 초점이에요. 예, 지난 16일 날 박근혜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나가지고 2차 협상안이 마지노선이다. 라는 그 공언을 딱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네. 그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좀 머리가 아픈 상황이죠. 하지만 당내에서 여러 가지 말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원칙론이다. 그런 흐름들이 있고 또 지금 보면은 2차 합의안을 그대로 가지고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여당 의원들도 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언한 2차 합의안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그 부분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원칙론이고 당 입장에서는 야당과 그리고 유가족들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그래. 생각합니다. 아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뭐 협상이고 뭐고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야당에도 그러한 융통성을 좀 줘야 야당 입장에서도 유가족들을 좀 그렇죠. 설득하고 양해할 수 있는 그런 그러면 상황입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지금 그 유가족 대표단은 이번에 대표단이 바뀌었는데도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는 입장 변화 없다 그러잖아요. 이게 기소권 수사권 요구하는 그 대목 아니겠어요? 네네. 자, 근데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미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다른 뉘앙스의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난번에 문희상 위원장께서 동의가 아니라 양해를 좀 얻을 필요가 있다라는 그 동의와 양해의 그 어감 차이인데요. 그러네요. 예, 그 부분에서 이미 문희상 위원장은 상대가 있는 협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수사권 기소권 문제를 고집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내심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유가족들은 일단 지도부가 바뀌었지만 수사권 기소권을 요구하는 부분은 변함이 없다라고 일성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야권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가족들과 대화를 할 걸로 보이고요. 네. 유가족들 입장에서도 과거에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꼭 우리가 수사권 기소권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야권이나 유가족들 입장에서 만약에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포기한다면 그럼 그 대가로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 가장 그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은 2차 합의안에서 조금 얘기했던 그 특검 추천권 문제에서 신뢰성 문제입니다.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새누리당이 추천하는 인사들을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인사들을 새누리당에서 계속 추천하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가 거부하는 모양새가 되고 그럼 책임을 유가족들이 뒤집어 쓸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했는데 유가족들이 받아들이고 신뢰할 수 있는 특검이 추천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은 수사권 기소권을 포기할 수도 있다? 예, 저는 지금 말씀입니까? 관건이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이제 어떤 일정한 풀을 10명이면 10명, 5배수, 4배수, 8명에서 10명 정도를 풀을 주고 그 안에서 새누리당이 2명의 인사를 추천하는 그런 쪽이라면 어차피 유가족들이 그 추천한 풀 안에서 선택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신뢰성이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를 거기서부터 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종섭 위원도 기자 생활 거쳤잖아요. 네네. 문희상 비대위원장 취재하신 적 많죠? 제 인터뷰 한 3번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도 한 2번 인터뷰했고요. 그래요? 예, 두 분 공통점이 있죠. 어떤 점이 있습니까? 일단 만나면 등치도 두 분 다 크시지만 편안합니다. 그래요? 그만큼 이제 딱 상대에게 주는 그 친화력 같은 것이 참 대단한 분들이고. 혹시 뭐 폭탄을 자주 해서 편해진 거 아니에요? 뭐 폭탄주도 잘 드시죠. 그래요. 우선 기자들이 편하게 느낄 정도로 푸근하다. 예, 그리고 목소리가 두 분이 이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차분차분 그래요? 말씀하시면서 예, 또 전국을 보는 눈 같은 것이 이렇게 외모는 좀 장비같이 생기고 좀 험하게 생겼는데. 별명이 뭐 저 문희상 위원장은 조조 하고 조조. 또 예, 김무성 대표는 무대. 무대. 예, 이렇게 좀 통 크게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두 분께서 아마 이번 이 남마처럼 얽힌 전국을 이번 주 안에는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그럼 문희상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1차 협상 못 지킨 거 우리가 잘못했다.
라고 아주 이례적으로 야당 대표로서 여당한테 사과한 거겠죠? 예. 저는 지난번에 2차 합의안도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 이게 유보한 것도 아니고 추인한 것도 아니고 지금 어정쩡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런 부분도 문희상 위원장이 하셨던 것처럼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그래야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딱 그 대목을 보고 야 이게 문희상 위원장 과연 선수는 선수다. 말하자면 야 내가 잘못했다. 이러고 야 근데 얘기로 좀 풀자 이러면 사실 어려워지는 건 상대방 아니에요. 예. 상대도 그걸 뭐 도외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예. 어쨌든 좀 잘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이에요. 저 청와대 송광용 교육문화수석 이게 갑자기 경질됐는데 이게 뭐 사표를 냈다 그러는데 경질됐다고 뭐 다들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참 미스터리죠. 청와대 수석이면 가벼운 자리가 아닌데 왜 수석을 3개월 만에 경질했는지를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당연히 설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6월 23일 날 임명돼서 아직 3개월이 채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네. 만으로 치면.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본다면 수사 당국의 어떤 정보망에 이 송광용 교육문화수석과 관련된 아주 핵심적인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법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포착이 된 것 유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 만약에 그렇다면 어차피 수사가 될 거란 얘기 아니에요. 그럼 검찰을 통해서 알게 될 텐데 나중에 그게 아니라 청와대 대변인이 이럴 때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교체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쓸데없는 추측 안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뭐 공개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공개가 안 되고 사임하는 선에서 이 문제를 덮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하. 문제는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네네. 이렇게 청와대 수석이라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던 분이 3개월 만에 갑자기 물러나게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알겠습니다. 어떠한 배경으로 물러나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저 소정수 위원하고 얘기 나누니까 전과 뒷 얘기까지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잠시 후 7시 31분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TBS 캠페인 37년 오직 국민의 건강만을 생각하며 묵묵히 걸어온 국민건강보험이 내일의 건강보험을 준비합니다. 더 나은 보장성과 건강한 재정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로 당신의 내일이 더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은 오직 건강한 길만 생각합니다. 건강 한 길만 걷겠습니다. 평생 건강 지킴이 국민건강보험. 당신은 참 자랑스러운 사람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고 당신의 도전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장년, 당신의 열정은 아직 식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일할 수 있는 중장년들의 성공적인 재취업과 창업을 위해 노사발전재단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가 함께합니다. 10월 14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릴 2014 중장년 취업박람회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사발전재단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중장년의 열정, 저 홍요섭이 응원하겠습니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이사장 김치장입니다. 고지혈증이란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증가된 것을 말합니다. 고지혈증은 뚜렷한 증상이 없지만 동맥경화증을 유발하여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식이요법을 하고 필요하다면 약물요법도 꾸준히 병행해야 합니다. 이것만 잘 지켜도 오래오래 건강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함께합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FM
서울토피스 제공 7시 30분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답게 서울 시내 정체 구간이 깁니다. 서부간선도로 이제는 안양 방면으로 양평교에서 금천 사이 정체고요. 성산대교 방면으로도 안양교에서 성산대교 남단으로는 밀립니다. 국회대로 여의도 방면으로도 신월부터 여의도 진입 전까지 시속 20km 안쪽으로 지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가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는데 이 구간 1시간은 잡아야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노들로 역시 같은 방면으로 전 구간 정체인데요. 30분은 넘게 걸린다는 거 참고하셔야겠고 강변북로 구리 방면으로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이 구간은 50분 정도 잡아야겠습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는 구리 시계부터 반포대교 사이로도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토피스에서 서울 시내 상황이었습니다. 네. 열린 아침 2부 시작하겠습니다. 꽉 막힌 국회, 꽉 막힌 정국, 뭐 다들 뭐 답답해 하십니다. 분통을 터뜨리는 분들 많으세요.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비대위 체제를 다시 정비하면서 오늘 내일 중으로 이 여야 간의 대표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전국을 풀 수 있을지 다들 이제 기대 반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요. 예, 이 문제 관련해서 오늘 내일 그 여야의 두 중진 지도적 정치인 두 분을 좀 차례차례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은 새누리당의 이인재 최고위원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좀 문희상 비대위원장하고도 좀 인연이 많으시죠? 예, 제 뭐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님이십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평하신다면요. 어떤 분이다? 예, 아주 경험과 경륜이 풍부하시고 또 합리주의자이십니다. 또 의회를 아주 중시하는 의회주의자고요. 네. 이번에 아주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적임자가 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외모는 장비인데 별명은 조조도군요. 예, 아니 뭐 아주 외모하고는 다르게 아주 유화하고 예, 온건하신 분입니다. 아주 전략적인 판단이 예, 뭐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이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 전국을 풀어갈 것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 같아요. 예. 새누리당 쪽의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예, 기대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목요일 26일 날 국회의장께서 본회의 소집을 해놨기 때문에 목요일 이전에 이제 수요일까지 이제 여야 간에 국회 정상화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 예.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김무성 대표가 뭐 오늘 또는 내일 뭐 하여튼 금명간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바로 만나셔야죠. 만나고 이제 원내대표끼리도 만나고요. 예. 네. 그런데요. 예.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날 2차 협상안을 마치 그 가이드라인처럼 그렇게 발언한 대목 때문에 운신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다 이런 분석들이 많아요. 지난번 박 대통령께서 이제 입장을 밝히신 것은 야당하고 또 세월호 유가족들께서 대통령이 다 결정을 해야만 풀린다 이렇게 몰아붙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을 이제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또 세월호 특별법 협상은 지금 특별법 뭐 수사권 기소권 문제라든지 또는 뭐 특별검사 추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라든지 이것만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더 넓게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일어난 더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잘 지켜낼 수 있는 정부 조직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유가족들, 희생자들 명예를 잘 이렇게 세우고요. 또 우리 국민들이 잊지 않고 이 안전에 대해서 더 교훈을 삼을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그 기념 공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더 많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협상을 끝을 내야죠.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세월호 특별법 요 작은 문제 거기는 제가 생각해도 더 양보할 수가 없어요. 우리 당이요. 그러고 보니까 갈 때까지 다 간 것입니다. 이 국가 대개조 막 이런 얘기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렸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여야 간에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문제가 몇 개 또 있어요. 정부 조직법
정부에서 내놓은 개정안도 있고요. 네. 또 야당이 내놓은 개정안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포괄적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수사 기소권은 아예 안 되는 것인데 자꾸 그거 이야기하고요. 그런데요. 특별검사 최고위원님. 추천 문제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새누리당으로서. 예, 그런데 최고위원님.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기소권, 수사권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예. 뭔가 다른 쪽에서 2차 협상안보다는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더 내놔야 뭐 아니, 무슨 그러니까. 3차 협상이 되지 않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쟁점. 예. 수사 기소권하고 네. 특별검사 추천해서 여당 몫을 어떻게 하느냐. 아하. 여당 2명 몫을 지금 이제 여당이 야당하고 유가족 대표의 사전 동의 얻어서 추천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네네. 그 이상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 여당 몫을 포기해버린다. 그러면은 그거는 의회주의 또 정당 민주정치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지금 우리가 뭐 급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정치 요번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여야가 타협해가지고 정치를 해나가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안 되죠. 대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쟁점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밖에 더 큰 쟁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를 이렇게 포함시켜 가지고 야당도 입장을 세우고 또 유가족들도 자기들 그 희생의 뜻을 기리고 국민들도 또 더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정치 아닙니까? 아 그래요. 예. 알겠어요. 뭐 말하자면 뭐 다른 부분 저 더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볼 때 더 그렇습니다.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예. 이런 데서 우리가 양보할 수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렇습니다. 예. 어떤 대목에서 구체적으로 양보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부 조직을 어떻게 할 거냐 예. 이런 문제라든지 또는 희생자들의 뜻을 어떻게 기리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 세월호 참사 그거를 잊지 않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네. 어떤 뭐 기념 재단이라든지 또는 뭐 기념 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조성한다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긍정적으로 또 더 플러스하는 방식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 최고위원님 이 문제는 어떨까요? 예. 이 법안 협상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원내 지도부 간의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통상적인 거잖아요. 예. 지금 당 대표가 만나는 셈 아닙니까? 예. 이로 인해서 원내 대표들의 입지가 결과적으로 좀 축소되거나 이런 문제는 혹시 없을까요? 당 대표는 이번에 만나더라도 구체적인 뭐 합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어떤 이제 이 세월호 전국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관점을 다시 좀 조정하고 네. 뭐 이제 정치적인 어떤 상황을 공감하는 이런 이제 합의를 해낼 거고요. 구체적으로 네. 이제 세월호법 협상 어떻게 구체적으로 문구를 이제 만들 거 아닙니까? 합의 문구. 네. 이거는 이제 원내 대표들끼리 해야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 대표들이 크게 좀 정치적 흐름을 좀 잡아주면 그렇습니다. 큰 그 틀 흐름을 속에서 만들어내야 좀 됩니다. 진전된 형태의 이 법안 협상은 역시 원내 지도부의 몫이다. 그렇죠. 예. 그렇군요. 예. 저 새누리당 쪽에서 말이죠. 예. 유가족들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이제 세 차례 만났는데요. 그거 저 한 달 전 얘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 유가족 대표들 입장은 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수사 기소권 부여하라는 것이거든요. 다른 이야기는 일절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떻게 이제 우리 당에서 그거는 이제 헌법의 문제고 네. 도저히 그건 할 수가 없고 양해해달라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요지부동이었기 때문에 그 뒤로는 아마 물밑으로는 뭐 대화가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는 대화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 뭐 같은 주장이라도 자꾸 만나서 들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집권당으로서. 아니 저희들 뭐 만나자고 하면 언제든지 만날 용의가 있죠. 저희들이 만남을 회피할 이유가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참 저 최고위원님 얼마 전에 저 계란을 예. 봉변을 당하셨던데. 예. 뭐 어쩌다 이렇게 되셨어요? 뭐 봉변은 아니고요. 예. 전농이라고 하는 농민단체 분들이 오셔서 예. 쌀 관세화 문제 대책 없이 왜 그거 하느냐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하셨어요. 근데 쌀 관세화는 이제 농림부에서 이미
농민 단체들 거기 내가 말씀드린 전농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계속해서 입장을 쭉 설명을 해왔고요. 네. 쌀 관세와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쌀 관세와 이번에 이제 관세율을 513%로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WTO 여러 나라들하고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네. 513% 정도면은 지금 들어오는 그 최소 물량 40만 톤 정도 네. 그 이상은 거의 수입이 막힙니다. 그래서 그건 큰 문제가 없고요.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지역구가 논산이시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이 뭐 쌀 농사 그러니까 제일 농촌 많이 지역이시니까. 짓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대책 회의를 같이 하는 중에 예. 이제 달걀을 맞으신 모양인데. 뭐 맞지는 않았습니다. 옆으로 다 빠져나가고요. 예. 김무성 대표하고 같이 그 대책 바로 제 회의 옆에 계셨죠. 이렇게 계란이나 이런 걸로 봉변을 당하면 기분 나쁘죠? 아니 뭐 기분보다도 뭐 이제 농민들은 또 답답하고 하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들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대한민국 국회 활동을 이렇게 이제 어지럽히고 이렇게 되면 그것은 이제 우리 나라의 체면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안 좋은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농민 단체들께서도 항의를 하시더라도 길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요즘?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어떤 폭력적인 방법을 가지고 회의를 마비시키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좀 삼가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 지금 쌀 관세율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우리 국회가 또 정부가 정말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지금 저 19대 국회 6개월 이상 지금 문도 못 열고 있고 말이죠. 자, 진짜 큰일 났습니다. 글쎄 세월호 충격 때문에 너무 지금 우리 뭐 국회 이렇게 마비되고 나라가 지금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도 그렇고요. 네. 예. 그 이제 답답한 심정으로 이게 저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그렇다. 이 법도 고쳐야 된다. 뭐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새누리당 안에 꽤 많더군요. 예, 선진화법이 뭐 없다고 해서 국회가 잘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선진화법은 아주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국회라는 것이 국민 대표들이 모여서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곳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국가 의사라는 게 뭐 법률안이라든지 예산안, 결의안 뭐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국회로 제출이 되면은 토론 이제 상정해서 토론하고 타협하고 그래서 때가 되면은 어찌 됐든 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뭐 이게 이제 표결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절대 상정할 수도 없고 표결에 갈 수도 없게 만들어 놓은 게 선진화법이에요. 네, 그 5번의 3조항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것은 말하자면은 국가의사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이 통로를 막아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말하자면 야당이 뭐 늘 협력을 잘 해준다면 좋지만 안 그럴 때에는 이제 의회가 마비돼 버리는 거죠. 의회라는 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있는 거지 소수 야당을 위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 최고위원님, 이런 얘기조차도 국회가 열려야 뭘 토론이 될 텐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선진화법을 개선하는 일도 선진화법 때문에 지금 어렵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 여러 가지 좀 남마처럼 얽힌 정국이 이번 주에는 좀 이 가닥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누리당 이인재 최고위원과 함께 이 전국 해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내일은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과 함께 또 같은 주제로 말씀 듣겠습니다. 수없이 쏟아지는 뉴스 중에 오늘 하루 이것 하나는 기억하십시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1분 상식. 인천 아시안게임에 45억 아시아인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는 10월 20일 또 한 번 전 세계 이목이 부산으로 쏠릴 예정입니다. 정보기술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2014 ITU 전권회의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ITU, 즉 국제전기통신연합은 아직까지 생소하지만 UN 산하의 정보기술 분야 전문 국제기구로 현재 193개국 회원국이 가입돼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국들은 전 세계 위성, 전파 관리와 정보통신 표준화, 그리고 정보 격차 해소 등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죠. 오는 10월 20일 부산에서 열리는 2014 ITU 전권회의는
말 그대로 각 나라의 국가 원수로부터 정보기술 관련 일체의 전권을 위임받은 장관들이 모여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입니다. 이번 2014 ITU 전권회의에는 193개국 장관급 150여 명을 포함해서 정부 대표단 3,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ITU 전권회의가 정보기술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4년마다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개최되고요. 유엔의 모든 회원국이 동등한 자격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대표단으로 참석하기 때문입니다. 또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는 지역별로 예선전과 같은 사전 준비회를 거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약 7천억 원의 직간접적 경제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정보기술 강국을 자랑하는 한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1분 상식이었습니다. 네, 경제뉴스 브리핑 이투데이 박성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좀 전에 우리 이기호 씨가 ITU 정권회의 소식 전해주셨는데 10월 20일 날 부산에서 열리는데 정부 대표단만 3,000여 명이고 뭐 관련 기업 전문가 국내 일반 참관객 30만 명 참가. 이제 컨벤션 산업이라고 하는 게 대단해요. 그 규모가.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 이제 경제 활성화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죠. 예, 맞습니다. 하여튼 좋은 훌륭한 그런 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박 기자. 네. 세계 증시부터 좀 전해주세요. 예, 세계 증시가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물론 혼조세 속에 하락한 날도 있었는데요. 소폭에 그쳤고요. 전체적으로는 한 주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현지 시각 19일에 마감한 미국 증시부터 보면요. 이 S&P 500 지수는 전날 대비 0.05% 하락한 2010.40에 마감됐고요. 다우 지수는 전일 대비 0.008% 오른 17,279.74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은 전날보다 0.3% 빠진 4,593.43의 문을 닫았는데요. 이 같은 증가세는 중국 최대 IT 업체죠. 이 알리바바가 지난주 미국 시장에 상장하며 IT 업종 증가세를 이끌었고요. 알로 미국 연준이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유럽 증시는 상황이 더욱 좋습니다. 이 스코틀랜드 독립이 부결로 마무리되며 영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인데요. 영국 런던 증시는 전장 대비 0.27% 상승한 6,837.91을 기록했고요. 독일 닥스 30 지수는 전장 대비 0.01% 오른 9,799.26을 나타냈는데요. 반면에 프랑스 지수는 전장 대비 0.08% 내린 4,461.22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스코틀랜드 독립투표가 부결됨으로써 영국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유럽 증시 전체가 호조세를 보였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다음 뉴스는요. 예, 한국과 캐나다가 우리나라 시각으로 내일 새벽 FTA 협정안에 공식 서명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캐나다 뉴욕 순방 중인데. 네, 맞습니다. 내일이군요. FTA 협정안 서명.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이 박근혜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어제요. 예, 내일 한국과 캐나다가 협상 진행 9년 만에 FTA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FTA가 체결이 되면 양국 모두 10년 이내 수입액의 약 99%를 자유화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서명 이후 양국 의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치면 이 한 캐나다 FTA 협상은 최종 타결이 됩니다. 예, 이 한미 FTA 때는 우리가 좀 국가적으로 홍역을 치렀는데, 네, 그렇습니다. 한 캐나다 FTA는 뭐 그런 논란은 별로 없는 것 같네. 네, 좀 그런 편이긴 합니다. 어떤 업종들이 수혜를 받습니까? 네, 이번 한 캐나다 FTA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업종은 역시 자동차인데요. 자동차. 예, 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를 이 3년 안에 철폐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6.1%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죠. 예, 또 이 자동차 부품, 타이어, 이 세탁기, 냉장고, 또 섬유 분야 품목 등도 관세가 3년에서 5년 안에 철폐됨에 따라 이 수출 증대가 기대되는데요. 그래요. 예. 하지만 농축산업 등 캐나다가 비교 우위를 보이는 분야에서는 우리 농가 피해가 우려되는 측면이
지역이 또 있습니다. 이제 캐나다 땅이 넓어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차를 많이 써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집마다 두 대씩 쓰는 게 보통이니까 네네. 이 자동차 시장이 생각보다 크다고 봐야죠. 네네. 자, 그런데 우리 박 기자 말씀대로 네네. 결국 우리 농가 피해가 걱정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일단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번 FTA나 이 한 호주 FTA를 묶어서 우리 농업 부분의 보완 대책으로 이 2조 1,000억 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반발은 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앞에 있었던 이 WTO 이 쌀 관세화 문제랑 겹치면서 이 좀 증폭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같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보니까 그 우유가 막 과잉 생산돼 가지고 네, 이 축산농가들이 막 걱정이 많던데. 네. 캐나다하고 FTA 협정 체결된다. 네. 이 소리 들으면 농가들은 뭐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렇게 좀 심리적 공황 상태까지 맞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럴 때 뭐 안종범 경제수석이 이렇게 대안을 설명을 하고 있지만 좀 체감도가 높은 그런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좀 차분하게 설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제 가을 찬바람 슬슬 부니까 말이죠. 여기도 이사 걱정하는 분들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세금이 근데 오름세라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예, 집 없는 서민들의 생활이 더 팍팍해질 전망입니다. 이 치솟는 전세값 때문인데요. 이 KB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아파트 전세값은 전주 대비 평균 0.11% 올랐고요. 수도권에선 서울이 0.12% 상승하며 15주 연속 오름세를 이었습니다. 네. 경기도는 0.18%, 인천은 0.10%로 크게 올랐는데요. 수도권 전체가 올랐네요. 네, 서울, 그렇습니다. 경기도, 인천이. 네네, 전부다. 그렇습니다. 예. 또 지역별로 보면은 또 더 오른 곳도 있습니다. 이 서울 서대문은 이번에도 0.25%나 오르며 10주 연속 가격이 올랐고요. 네. 강남은 0.26% 증가하며 11주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습니다. 인천 지역은 연수가 0.29% 올랐고요. 경기도 시흥은 무려 0.46%나 급등했습니다. 시흥이 0.5% 가까이 올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네, 이렇게 뭐 지역별로 보면은 각각의 이슈가 있는데요. 하지만 좀 크게 보면 두 가지 요인으로 축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저금리입니다. 한국은행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니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둬봐야 이 수익률이 자꾸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전세를 줄이고 월세로 전환하는 물량이 더 늘게 됩니다. 또 이 계절적 요인도 있습니다. 네. 이 가을에 접어들면서 신혼부부들의 전세 수요가 급증하게 되는데요. 이 같은 이유에 따라 전세금 상승세는 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래요. 이럴 때 사실 금융기관들이 좀 서민들 살림살이 좀 보살펴 봐야 되는데 네. 은행들은 오히려 주택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다 그래요. 예, 일부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에도 주택대출금리를 오히려 높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글쎄 말이에요. 은행들이 결국 우리 국민 상대로 장사하는 그 업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려울 때 좀 고통동참하는 뭐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은행장들이 없어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답답한 그런데 이 일부 시중은행들이 이 가상금리를 기존보다 더 올리는 방식으로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이자 수익 감소를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예. 이 얘기는 뭐 또 다음에 또 네네. 자세하게 좀 듣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투데이 박성재 기자였습니다. 예, 이 시각 이 교통 정보 다시 전해드립니다. 서울경찰청 최정훈 리포터. 네, 지금도 서부간선도로는 안양 쪽 가는 길 성산대교 북단 진입해서 양평교 지나 금천교까지 전 구간에서 밀립니다. 도심 가는 길도 고척교에서 양평교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요. 여의도 진입하는 국회대로도 신호월 나들목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목동교 지나 여의 2교까지 긴 구간에서 밀립니다. 남부순환로는 서부화물터미널에서 구로 나들목 쪽으로 어렵고 이후로는 까치고개 부근에서 양방향 모두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수서 가는 길은 예술의 전당 지나서 서초 나들목까지도 정체가 이어집니다. 서울 시내 정보였습니다. 네, 다음은 도로공사로 가겠습니다. 노현 리포터. 네, 오늘 아침도 고속도로 사고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천안 부근 사고인데요. 역시 부산 방면입니다. 천안 부근 2차로 갓길 쪽에서 사고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부근 지날 때 정체가 되고요. 또 입장 부근 4차로에는 화물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처리 작업 중이라서 뒤쪽으로 안성 휴게소부터 입장까지 11km 구간 부산 쪽으로 제법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쪽 서울 쪽으로도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월요일답게
지역의 정체가 일찍 시작이 되면서 판교 분기점부터 반포까지 13km 구간 길게 밀리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도 월곡 분기점 부근 사고 때문에 여파받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정보였습니다. 네,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입니다. 정선민 리포터. 네, 분당 수서 도시고속화도로 탄천 나들목 일대 수서 쪽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매송 지하차도 지나면서부터 서울 진입까지 정체고요. 우면산로 서남 나들목 일대로 속도 올랐지만 광창 나들목 통과 어렵습니다. 309번 지방도로도 분담에서 과천 쪽으로 과천 터널부터 상하벌 지하차도까지 정체입니다.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잠시 뉴스 들으시죠. 예, 8시 11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TBS 캠페인